처음부터 다시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의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모든 생각이 단순히 개인적인 경험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측정 가능한 에너지의 파동이 되어 몸을 넘어 외부로 뻗어나간다면 어떨까요? 만약 우주가 당신과 분리된 거대한 기계가 아니라 오히려 끊임없이 당신의 고유한 진동을 읽고 반응하며 그대로 비추어주는 지성적인 장이라면 어떨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주와 대화한다는 개념을 공상이나 은유로 치부합니다. 단순히 주문처럼 긍정 문구를 되뇌거나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흩뿌리는 것쯤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진실은 훨씬 더 심오하고 동시에 훨씬 더 실용적입니다. 그것은 신비가 아니라 과학의 언어로 설명할 수 있는 현상입니다. 양자 물리학에는 비국소성이라는 원리가 있습니다. 한번 상호작용한 입자는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연결된 상태를 유지하며 하나가 변하면 다른 하나도 즉각 반응합니다. 어떤 물리적 신호가 공간을 가로질러 이동하지 않아도 일어나는 이 현상은 단순한 가설이 아닙니다. 실험실에서 수없이 관찰되고 입증되었습니다. 이 개념을 의식에 대입해 보십시오. 당신의 의식이 단순한 뇌의 부산물이 아니라 현실의 확률을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움직일 수 있는 하나의 장이라면? 집중된 생각이 진실한 감정, 그리고 이완된 존재 상태와 결합될 때 그것은 마치 하나의 파동이 되어 양자장의 수면 위로 퍼져 나갑니다. 그것은 미신도 허황된 믿음도 아닙니다. 바로 공명과 진동의 물리학입니다. 우리의 심장과 뇌가 발산하는 주파수, 그리고 의식이 실제로 현실을 형성하는 데 관여한다는 사실이 핵심입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우주와 소통하려다 실패합니다. 우주가 듣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보내는 신호가 의심, 불안, 내면의 저항으로 인해 흐트러져 있기 때문입니다. 명확하고 안정된 신호를 만들려면 억지로 무언가를 이루려 애쓰는 대신 마음과 몸과 영혼이 일치하는 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에너지이고 우리의 몸이 끝없이 진동하는 장이라면 삶의 모든 순간은 결국 내적 신호와 우주적 장 사이의 대화입니다. 우주는 우리가 말하는 단어에만 반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방식, 순간순간 유지하는 감정과 의미의 패턴 전체에 반응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주문을 외우거나 장면을 시각화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원하는 듯 보이지만 그 아래에는 불안과 부족감이 더 큰 신호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억지로 기쁨을 연출할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실제로 어떤 신호를 송출하고 있는지를 자각하고 그것을 점차 정제해 나가는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의 에너지가 하나의 음향기구, 튜닝 포크라면 그것이 특정 주파수로 울려 퍼질 때 주변의 모든 것이 그 주파수와 공명하기 시작합니다. 환경, 사람, 상황은 당신이 억지로 바꾸려 들지 않아도 자연스레 당신의 장과 어우러지며 움직입니다. 이후의 여정에서 우리는 이 과학적 기반을 더욱 깊이 탐구하게 될 것입니다. 심장과 뇌가 만들어내는 전자기장이 어떻게 주변 환경과 상호작용하는지, 연구자들이 어떻게 그것을 측정했는지, 그리고 왜 억지스러운 강도가 아닌 명료함과 진정성이 더 강력한 파동을 만들어내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일단 당신이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나면 더 이상 현실을 억지로 밀어붙일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삶은 언제나 대화였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얼마나 명확한 신호를 내보내는가 그뿐입니다. 생각과 감정이 현실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깊이 바라보면 우리는 오래된 인과율의 개념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의식은 단순히 뇌의 산물이 아니라 주변장에 측정 가능한 에너지를 발산하는 능동적인 힘입니다. 가장 흥미로운 연구 중 하나는 심장의 전자기장입니다. 하트메스 연구소와 다른 기관들은 심장이 인체에서 가장 큰 리드미컬한 전자기장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장은 민감한 장비로 수미터 밖에서도 감지됩니다. 심장의 신호는 단순한 맥박 정보가 아닙니다. 감정과 생리적 일치 상태를 암호화합니다. 두려움이나 불안을 경험할 때 심장과 뇌 사이의 신호는 불규칙하게 깨집니다. 리듬은 매끄러운 패턴을 잃고 불안정한 파형으로 바뀌며 이는 곧 incoherence, 즉 비일관성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는 생물학적 잡음을 만들어내고 신경계는 생존 모드로 전환되며 창의적 사고와 직관은 닫혀버립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우리가 발산하는 전작이 신호가 산만하고 분열된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감사, 평온, 진정한 연민을 느낄 때 심장은 매끄러운 사인파 패턴으로 이동합니다. coherence, 즉 일관성의 상태입니다. 이때 심장의 장은 안정적이고 정돈된 파동으로 강하게 발산됩니다. 돌을 호수에 던졌을 때 파문이 퍼지듯 우리의 심장은 주위의 장과 공명하며 환경에 영향을 줍니다. 뇌 역시 전자기 신호를 발산합니다. 특히 의도와 감정을 담아 집중할 때 뇌파는 동기화되며 이는 페이스 러킹이라 불립니다. 이 동기화는 신호를 더욱 명확하게 만들어 심장과 뇌가 효율적으로 소통하게 합니다. 이 지점에서 양자적 차원이 등장합니다. 현실의 가장 근본적인 층위는 진동하는 에너지일 뿐입니다. 입자는 단단한 물체가 아니라 관찰될 때 파동이 형태로 붕괴되는 확률의 집합입니다. 관찰자 효과라 불리는 이 원리는 양자 물리학에서 가장 잘 입증된 현상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관찰은 단순히 눈으로 보는 행위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물리학에서 관찰은 장과 상호작용해 그 행동을 바꾸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집중된 주의와 감정, 의도가 결합된 순간 우리는 파동의 가능성을 하나의 경험으로 붕괴시킵니다. 따라서 우리의 존재 상태가 말이나 의식적인 이미지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몸과 마음이 불일치하고 두려움과 조급함이 신호에 섞이면 필드는 그 혼란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그러나 심장, 뇌, 몸이 일치된 코헤렌스의 상태에 도달하면 우리의 신호는 강력하고 안정적으로 발산됩니다. 이는 우리가 꿈꾼 장면과 똑같은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지만 공명하는 사건, 기회, 통찰을 끌어들이는 가능성을 크게 높여줍니다.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래된 아날로그 라디오를 맞추는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다이얼이 조금만 어긋나도 잡음이 섞여 방송이 흐릿하게 들립니다. 그러나 정확히 맞추면 음악이 왜곡 없이 울려 퍼집니다. 우리의 전자기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적 상태가 명료하고 일관될수록 의도와 일치하는 경험을 더 정밀하게 수신하게 됩니다. 이 장은 중립적입니다. 심판하지도 보상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신호의 질과 일관성에 반응할 뿐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오히려 내려놓고 현재에 몰입했을 때 삶이 응답하는 듯한 경험을 합니다. 억지로 강요할 때가 아니라 신호가 맑아질 때 현실은 공명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우주와의 대화는 결코 복잡하거나 어려운 의식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발산하는 파동을 자각하고 그것을 조금씩 더 명확하고 일관된 것으로 다듬는 행위일 뿐입니다. 우리가 의도와 감정을 하나의 주파수로 맞추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미묘하고 눈에 잘 띄지 않는 변화가 찾아옵니다. 그것은 갑작스러운 기적이나 눈부신 신호로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아주 작은 차이로 현실이 더 이상 우리를 막는 벽처럼 느껴지지 않고 서서히 흐름을 함께하는 강물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우리는 공명이라 부릅니다. 튜닝 포크를 가볍게 울렸을 때 근처에 또 다른 튜닝 포크가 함께 진동하기 시작하는 것처럼 우리의 에너지장이 정렬되면 양자장의 가능성들이 우리 존재와 조화를 이루며 움직입니다. 주목할 점은 이 과정이 우리에게 모든 세부 사항을 통제할 필요를 없애준다는 것입니다. 모든 생각을 지배하거나 모든 결과를 예측하려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신호의 질입니다. 우리의 신호가 명확해질수록
그것이 현실의 확률을 조직하는 방식도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직업의 전환기, 건강의 위기, 혹은 관계의 갈림길 같은 불확실한 상황에 서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신경계가 생존 모드에 잠겨 있다면 우리의 인식은 좁아지고 두려움이 지배합니다. 뇌는 끊임없이 위협을 탐지하며 의사결정은 불안과 방어에 의해 좌우됩니다. 심지어 새로운 기회가 눈앞에 나타나도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인식이 닫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coherence, 즉 일관된 상태를 연습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뇌파는 동기화되고 심장 리듬은 매끄럽게 정렬되며 신경계는 확장된 모드로 전환됩니다. 신경학자들이 말하는 전내 기능 상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때 창의성, 직관, 명확한 사고가 자연스럽게 열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결국 억지로 밀어붙이기를 멈추고 몸과 마음을 이완시킬 때 마치 우연처럼 해답이 나타났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외부가 바뀐 것이 아니라 내적 필터가 변한 것입니다. 이 코헤런스가 안정되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징후 중 하나는 동시성, 즉 싱크로니시티입니다. 누군가를 떠올렸는데 몇 시간 안에 그가 전화를 걸어옵니다. 우연히 책을 집어들었는데 그 안에 지금 필요한 해답이 숨어 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자원이, 사람과 연결이, 아이디어가 스르륵 나타납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명확한 신호가 양자장에 퍼졌을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흔히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표현이 쓰이지만 물리학적으로는 동조, 엔트레인먼트에 가깝습니다. 서로 다른 주파수를 가진 시스템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동기화되는 현상입니다. 우리의 신호가 불안정하고 욕망과 의심이 뒤섞여 있을 때는 잡음 가득한 라디오 방송을 듣는 것과 같습니다. 음악이 흐르지만 잡음이 방해하여 제대로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호가 안정되면 잡음은 사라지고 선율은 선명해집니다. 삶이 우리 신호와 맞추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삶에서 도전이 사라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도전을 바라보는 태도가 근본적으로 변한다는 의미입니다. 더 이상 장애물을 버리나 실패의 증거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것을 정렬로 돌아가라는 초대, 더 깊은 신뢰로 나아가라는 신호로 이해합니다. 옛 습관들이 다시 고개를 들 때도 있습니다. 과도한 생각, 비교, 통제하려는 충동이 여전히 올라옵니다. 그러나 핵심은 이때 자신을 탓하거나 억누르지 않는 것입니다. 부드럽게 다시 현재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연습의 본질입니다. 이 과정에서 작은 변화를 기념하는 것은 아주 큰 힘을 발휘합니다. 과거 같았으면 분노했을 상황에서 조금 더 차분할 수 있었던 순간, 원망 대신 감사가 흘러나온 짧은 찰나. 이런 순간들은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내적 주파수가 바뀌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순간을 하나의 선택점으로 삼아 보십시오. 나는 지금 다른 신호를 내고 있다는 자각 자체가 변화의 힘을 강화합니다. 그것은 잠재의식과 양자장에 동시에 선언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새로운 명료함을 살아내기 시작했다고. 혹시 이 말을 들으며 내면에서 미묘하게 공명이 일어난다면 단순히 이렇게 속으로 선언해 보십시오. 나는 방송하고 있다. 이 세 마디는 단순한 긍정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이상 현실이 바뀌기를 기다리며 마음을 흔드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주파수가 되어 살아가겠다는 선언입니다. 이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수동적인 청취자가 아니라 능동적인 발신자가 됩니다. 이 작은 연습이 반복될수록 우리는 새로운 관계 맺음을 경험합니다. 우주가 멀리 있는 존재가 아니라 끊임없이 대화하는 파트너처럼 느껴집니다. 억지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함께 협력하는 관계,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수용과 응답 속에서 살아가는 관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많은 이들이 빠지는 오해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생각만 하면 된다. 계속해서 주문을 반복하면 된다.
이런 신념은 오히려 더 큰 긴장을 낳습니다. 우주와의 대화를 왜곡시키는 몇 가지 흔한 오해를 풀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오해는 항상 긍정적으로 느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억지로 감정을 덮으려 하면 내적 분열이 생깁니다. 감사의 말을 반복하면서도 속에서는 불안이 꿈틀거린다면 우주는 말이 아니라 그 불안을 읽습니다. 일관성이란 끊임없는 긍정이 아니라 정직함에서 시작됩니다. 두 번째 오해는 단순히 주문을 반복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믿음입니다. 단어만 있고 감정과 신체의 반응이 따르지 않으면 그것은 에너지가 없는 송출입니다. 몸은 진실을 숨기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모든 세부 사항을 완벽히 시각화해야 한다는 강박입니다. 그러나 필드는 정교한 그림보다는 우리가 발산하는 감정적 신호에 반응합니다. 네 번째는 원치 않는 일이 생기면 내가 실패했다는 해석입니다. 그러나 삶은 여전히 역동적이고 예상치 못한 사건은 여전히 발생합니다. 그것은 처벌이 아니라 더 큰 신뢰를 연습하라는 초대입니다. 다섯 번째는 하루 종일 모든 생각을 관리해야 한다는 오해입니다. 우리의 뇌는 하루에도 수천 가지의 생각을 만듭니다. 중요한 것은 순간의 잡생각이 아니라 우리가 반복해서 돌아오는 주된 상태입니다. 마지막 오해는 더 강하게 노력할수록 더 빨리 이루어진다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긴장과 조급함은 필드에 신뢰 부족의 신호를 보냅니다. 진정한 명료함은 힘으로 짜내는 것이 아니라 이완 속에서 드러납니다. 이 오해들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새로운 방식으로 이 과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성적을 평가받는 학생처럼 살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필드의 일부이며 우리의 신호는 언제나 듣고 있습니다. 질문은 단 하나, 우리가 그 응답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입니다. 다음 순간으로 넘어가기 전에 작은 연습 하나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언제든 불안하거나 분열된 느낌이 들 때 활용할 수 있는 간단한 호흡과 집중의 실습입니다. 이 실습은 복잡한 준비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잠시 멈추어 숨을 고르고 심장에 귀 기울이는 시간만 있으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몸을 편안히 하고 숨을 고르며 나와 함께 짧은 실습을 시작해 봅시다. 특별한 도구도 완벽한 마음가짐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몇 분의 고요한 시간과 지금 여기에 머무르려는 의지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편안히 앉거나 누운 자세에서 두 손을 무릎 위에 놓거나 가슴 위에 살며시 얹어보세요. 눈을 감아도 좋고 부드럽게 시선을 바닥에 내려두어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코로 숨을 들이마십니다. 배가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껴보세요. 잠시 머금은 뒤 입으로 아주 부드럽게 내쉽니다. 이 과정을 3번 반복합니다. 들숨은 안정적이고 날숨은 조금 더 길게 이어집니다. 이 호흡의 리듬 속에서 가슴 중앙에 자리한 공간으로 의식을 옮깁니다. 그곳에 은은히 빛나는 작은 불빛이 있음을 상상해 보십시오. 심장이 뛰는 리듬과 함께 그 빛은 고요하게 맥동하며 당신의 내면을 차분하게 밝혀줍니다. 다음 들숨과 함께 마치 따뜻하고 지지하는 에너지를 들이마시는 듯 느껴보세요. 날숨과 함께 그 에너지가 몸 전체로 퍼져나가며 긴장된 부분들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것을 상상합니다. 어깨, 목, 가슴, 복부까지 모두 이 부드러운 파동에 감싸여 점차 편안해집니다. 이제 작은 감사를 불러옵니다. 거창한 것이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 호흡을 하고 있다는 사실, 살아있다는 사실, 혹은 단순히 이 고요한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감사의 감정이 가슴속 작은 불빛과 어우러지며 점점 넓게 퍼져나갑니다. 혹시 마음이 다른 생각으로 흩어진다면 부드럽게 그 사실을 알아차리고 다시 가슴의 빛으로 돌아오세요.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돌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어봅니다. 우주가 지금 나의 신호를 듣고 있다면 나는 어떻게 느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말로 표현되지 않아도 좋습니다. 몸이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미묘한 온기,
넓어지는 가슴, 혹은 단순히 호흡이 편안해지는 느낌.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바로 이것이 coherence, 즉 심장과 뇌, 몸이 하나로 맞추어지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의도는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신호가 됩니다. 말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로 송출되는 파동입니다. 몇 번 더 천천히 호흡하며 이 상태를 음미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 바꾸어야 할 것도 증명해야 할 것도 없습니다. 오직 내면과 우주 사이의 대화가 조용히 펼쳐지고 있을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깊게 들이마시며 이 명료함과 평온이 몸 전체에 새겨지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그리고 부드럽게 내쉬면서 눈을 뜨거나 시선을 들어 현재의 공간으로 돌아옵니다. 혹시 방금 전과는 다른 무언가가 느껴졌다면 그것은 작고 미묘해도 분명한 변화의 시작입니다. 억지로 이 상태를 유지하려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언제든 필요할 때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만 기억하면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 연습은 더 자연스러워지고 심장과 뇌, 몸의 코헤런스는 더 쉽게 자리 잡습니다. 긴장을 내려놓고 신뢰할수록 우리는 필드와의 대화를 더 선명히 느낍니다. 그리고 이 대화는 단지 개념이나 철학이 아니라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는 살아있는 현실로 다가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반복과 정직함입니다. 하루에 단 몇 분이라도 이런 순간을 가지면 우리의 신경계는 새로운 패턴을 학습합니다. 낯설었던 평온이 점차 익숙해지고 두려움보다 신뢰가, 조급함보다 여유가 새로운 기준점이 됩니다. 이 작은 순간들이 쌓여 우리가 내보내는 주파수 전체를 바꾸어 갑니다. 그러면 어느 날 우리는 문득 깨닫게 됩니다. 더 이상 끊임없이 바깥을 설득하려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이미 우리 신호는 우주와 대화하고 있었고 현실은 그 대화의 울림이라는 것을. 이 깨달음은 단순히 마음을 위로하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실제 삶의 패턴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관계, 기회, 직관, 환경이 우리의 새로운 진동에 맞추어 응답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한 가지 근본적인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내가 보내는 신호가 곧 내가 사는 삶이다. 앞으로의 여정에서는 이 코헤런스를 일상 속에서 어떻게 유지하고 확장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는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경험한 모든 불협화음은 사실 더 정밀한 조율을 향한 초대였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코헤런스 상태를 조금씩 익숙하게 만들면 삶의 결은 눈에 보이지 않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평온함으로 다가오지만 곧 그것이 단순한 심리적 위안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현실이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반응하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마치 보이지 않는 라디오 주파수가 바뀌자 전혀 다른 음악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신호가 변할 때 삶의 장면도 새로운 조율 속에서 펼쳐집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우리가 삶의 모든 세부 사항을 통제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불안을 줄이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결과를 예측하고 상황을 조종하려 합니다. 하지만 필드는 세밀한 관리가 아니라 신호의 질에 반응합니다. 주파수가 명료하면 삶의 확률이 그에 맞추어 배열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을 잃고 불안에 빠진 한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만약 그의 신경계가 두려움에 잠식된다면 그는 좁은 시야 속에서 끊임없이 위험만을 감지할 것입니다. 새로운 기회가 곁을 스쳐 지나가도 그는 그것을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가다듬고 초헤렌스 상태로 돌아가면 그의 뇌는 확장된 모드로 전환됩니다. 갑자기 직관이 작동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떠오르며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가능성이 눈에 들어옵니다. 외부의 현실이 변한 것이 아니라 인식의 필터가 새롭게 열린 것입니다. 이런 순간에 자주 나타나는 것이 동시성, synchronicity입니다. 누군가를 떠올렸는데 그가 바로 연락을 해오거나 평소 관심 없던 분야에 이끌려 갔는데 그 안에서 결정적인 답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런 경험을 단순한 우연으로 치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깊이 들여다보면 이는 명확한 신호가 장에 퍼져나갈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향임을 알게 됩니다. 물리학의 언어로 설명하자면 이는 동조, entrainment 현상입니다. 서로 다른 주파수를 가진 시스템들이 점차 같은 리듬으로 맞추어가는 과정입니다. 우리의 신호가 불일치하고 욕망과 두려움이 얽혀 있으면 그것은 잡음이 가득한 라디오 방송과 같습니다. 멜로디를 알아들을 수 있지만 온전하게 감상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신호가 일관되면 잡음은 사라지고 음악은 선명해집니다. 마찬가지로 삶은 우리의 주파수와 맞추어 흐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곧 도전이 사라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도전에 대한 해석과 태도가 달라집니다. 우리는 장애물을 실패의 징후나 벌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더 깊은 정열로 돌아가라는 초대, 더 큰 신뢰를 훈련하는 기회로 봅니다. 그렇게 도전은 더 이상 우리를 압도하는 벽이 아니라 주파수를 더 정밀하게 다듬도록 이끄는 스승이 됩니다. 물론 오래된 습관이 다시 고개를 들 때도 있습니다. 불필요한 비교, 끝없는 걱정, 상황을 억지로 통제하려는 충동이 올라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때 자신을 탓하지 않는 것입니다. 억누르거나 비난할 필요 없이 부드럽게 호흡을 고르고 다시 초회련세로 돌아오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연습의 본질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삶에서 작은 변화를 의식적으로 기념해 보십시오. 예전 같았으면 화를 냈을 상황에서 차분함을 유지했다면 그것은 이미 신호가 바뀌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불평 대신 감사가 불쑥 떠올랐다면 그것 역시 강력한 전환의 징표입니다. 이런 작은 순간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내적 장이 점차 다른 패턴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가장 명확한 증거입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하나의 선언을 건네보십시오. 나는 지금 방송하고 있다. 이 말은 단순한 긍정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이상 외부가 변하기를 기다리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현실의 주파수가 되어 살겠다는 선언입니다. 이 세 마디를 마음에 새기면 당신은 더 이상 우주의 수동적 청취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능동적인 발신자입니다. 그 순간부터 현실은 달라집니다. 우주는 멀리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함께 호흡하는 파트너로 다가옵니다. 억지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응답하며 흐릅니다. 추격전이 아니라 협력과 수용의 춤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조심해야 할 오해들이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우주와의 대화를 잘못 이해합니다. 예를 들어 항상 긍정적으로만 느껴야 한다고 믿거나 주문을 반복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나 원하는 장면을 완벽히 시각화해야 한다고 강박에 빠집니다. 또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나면 자신이 실패했다고 여기기도 합니다. 하루 종일 모든 생각을 통제해야 한다는 착각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훨씬 간단합니다. 필드는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직함과 일관성입니다. 순간의 불안이나 의심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필드는 우리가 반복해서 돌아오는 주된 주파수에 반응합니다. 따라서 자신을 시험하는 심판관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마십시오. 이미 당신은 필드의 일부이고 당신의 신호는 언제나 들려지고 있습니다. 핵심은 단 하나, 우리가 그 응답을 알아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입니다. 다음 여정에서는 이 오해들을 풀어내고 더 진실한 방식으로 필드와 대화하는 방법을 탐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매일의 순간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훈련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빠지는 가장 큰 착각은 우주와의 대화가 마치 시험처럼 완벽해야 한다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필드는 결코 우리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의 신호를 있는 그대로 반영할 뿐입니다. 이 점을 이해하면 불필요한 긴장과 강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씩 가장 흔한 오해들을 살펴봅시다. 첫 번째 오해는 늘 긍정적인 감정만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정을 억누르면 내적 갈등이 생깁니다.
두려움을 느끼면서 억지로 미소를 지어도 우주는 우리의 말이 아니라 그 두려움의 파동을 읽습니다. 코헤런스란 완벽한 긍정이 아니라 진실함입니다. 불안을 인정하면서도 그 순간 다시 평온으로 돌아가려는 선택.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조율입니다. 두 번째 오해는 주문이나 확언만 반복하면 충분하다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감정이 없는 단어는 힘을 가지지 못합니다. 나는 풍요롭다 라고 말하면서 몸이 경직되고 마음이 불신으로 가득 차 있다면 필드는 그 불신을 더 강하게 감지합니다. 주문이 효과를 가지려면 반드시 몸의 감각과 감정이 연결되어야 합니다. 작은 가능성이라도 진심으로 열어둘 때 말은 비로소 파동이 됩니다. 세 번째 오해는 원하는 것을 세세하게 시각화해야 한다는 집착입니다. 물론 시각화는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모든 세부 사항을 억지로 설계하려 하면 오히려 불안이 커지고 의도는 흐려집니다. 필드는 설계도가 아니라 감정의 서명에 반응합니다. 명확한 그림보다 중요한 것은 그 그림이 주는 감정적 진동입니다. 네 번째 오해는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나면 내가 실패했다는 해석입니다. 그러나 삶은 본질적으로 예측 불가능하고 모든 순간은 배움의 기회입니다. 코헤런스 상태에 있더라도 예상치 못한 일이 생깁니다. 그것은 벌이 아니라 더 깊은 신뢰로 돌아가라는 초대입니다. 도전을 실패로 보느냐, 성장의 기회로 보느냐가 곧 신호를 결정합니다. 다섯 번째 오해는 하루 종일 모든 생각을 통제해야 한다는 강박입니다. 우리의 뇌는 하루에도 수천 가지의 생각을 만듭니다. 몇몇 부정적인 생각이 떠올랐다고 해서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은 아닙니다. 필드는 순간의 잡음이 아니라 우리가 반복해서 돌아가는 주된 주파수에 반응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주 머무는 내적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오해는 더 열심히 노력할수록 더 빨리 결과가 나온다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과도한 긴장은 필드에 나는 신뢰하지 않는다 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억지로 움켜쥘수록 현실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진정한 힘은 긴장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힘을 풀고 신뢰할 때 신호는 더 맑고 강력해집니다. 이 오해들을 내려놓으면 우리는 우주와의 대화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필드는 시험관이 아니라 파트너입니다. 우리가 완벽해야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의 신호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신호가 아니라 우리가 그 응답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전환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더 이상 현실을 통제하려는 존재가 아니라 신호를 정제하는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현실을 바꾸려는 몸부림 대신 자신의 내적 진동을 조율하는 데 집중할 때 삶은 자연스럽게 재편됩니다. 이를 더 깊이 체험하기 위해 간단한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잠시 눈을 감고 한번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내쉽니다. 가슴 중앙에 있는 심장의 공간을 떠올리며 그곳에 은은히 빛나는 작은 등불을 상상해 보세요. 그 빛이 맥박처럼 부드럽게 퍼져나가며 당신의 몸 전체를 감싸는 것을 느낍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속으로 물어보십시오. 만약 지금 우주가 나의 신호를 듣고 있다면 나는 무엇을 느낄까? 이 질문에 언어적 답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몸의 감각으로 응답을 느껴보세요. 혹시 따뜻함이 올라오나요? 호흡이 더 부드러워지나요? 아니면 단순히 가슴이 조금 더 열리는 느낌이 드나요?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코헤런스 상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보내는 의도는 단순한 생각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호입니다. 언어가 아닌 존재로 송출되는 파동입니다. 그리고 필드는 그 신호에 반드시 응답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상태를 억지로 오래 유지하려 애쓸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필요할 때마다 돌아오면 됩니다. 반복할수록 신경계는 이 패턴을 기억하고 점점 더 쉽게 코헤런스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당신은 문득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삶이 더 이상 적대적인 무대가 아니라 함께 춤추는 파트너로 느껴진다는 사실을, 현실은 항상 신호에 반응하고 있었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지 그 신호를 정직하고 명료하게 정제하는 것뿐임을, 다음 순간의 여정에서는 이 코헤런스가 어떻게 현실 속 사건과 기회, 그리고 예상치 못한 동시성으로 이어지는지를 더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신호를 유지할 때 어떻게 삶이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재편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코헤런스 상태를 유지하며 살아가기 시작하면 삶의 무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번개처럼 갑자기 모든 것이 바뀌는 기적이라기보다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다가오는 변화입니다. 예전에는 장애물처럼 보였던 일들이 이제는 길잡이처럼 보입니다. 이전에는 벽이라고 느꼈던 상황이 사실은 문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 변화는 단지 마음속 느낌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 현실에서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종종 그것을 우연이라 부르지만 사실은 더 큰 질서의 반응입니다. 동시성, 싱크로니시티이 점점 늘어납니다. 예컨대 오랫동안 해결책을 찾지 못하던 문제를 내려놓았을 때 전혀 예상치 못한 경로로 해답이 찾아옵니다. 혹은 특정한 사람이 갑자기 등장해 당신이 필요한 정보를 건네주기도 합니다. 이런 순간들은 내 신호가 받아들여지고 있구나 라는 강력한 체험이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코헤런스가 모든 문제를 즉시 없애주는 것은 아닙니다. 어려움은 여전히 삶의 일부로 찾아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해석하는 태도가 바뀝니다. 과거에는 불행이나 실패로 보였던 일이 이제는 자기 정렬을 더 깊이 배우도록 초대하는 신호로 보입니다. 도전이 우리를 짓누르는 짐에서 우리를 다듬는 도구로 변모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큰 좌절을 겪은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코헤런스의 관점으로 본다면 그 좌절은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불안정한 신호가 만들어낸 결과가 아니라 더 명료한 신호를 송출하도록 초대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라보는 순간 현실은 더 이상 적대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공명하는 파트너로 다가옵니다. 코헤런스가 깊어질수록 우리의 뇌는 새로운 모드로 전환됩니다. 신경학자들이 말하는 전뇌 기능 상태, 즉 좌뇌와 우뇌, 이성과 직관이 동시에 활성화되는 상태에 들어갑니다. 이때 우리는 단순한 해결책이 아니라 창의적이고 직관적인 답을 떠올립니다. 삶의 복잡한 문제도 마치 퍼즐이 맞춰지듯 조각들이 스스로 자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자주 경험하는 것이 바로 직관의 강화입니다. 평소에는 무심코 지나쳤을 작은 신호들을 이제는 놓치지 않습니다. 사람의 표정, 대화 속 한마디, 혹은 책 속의 문장 하나가 깊은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이때 우리는 알게 됩니다. 현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대화하고 있었음을, 다만 우리가 그것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을 뿐임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작은 변화를 알아차리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조급했을 상황에서 조금 더 여유롭게 대응했다면 그것은 거대한 전환의 증거입니다. 분노 대신 이해가, 불안 대신 신뢰가 찾아오는 짧은 순간들을 결코 가볍게 넘기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주파수가 바뀌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자 필드가 반응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러므로 매일의 삶 속에서 이런 순간들을 포착해 기록해 보십시오. 아주 작은 변화일지라도 의식적으로 이름을 붙이면 그것은 더 강하게 자리 잡습니다. 나는 더 차분했다. 오늘은 감사가 먼저 떠올랐다. 이런 짧은 인식들이 쌓이면 우리의 신호는 점점 더 명료해지고 안정됩니다. 이 과정에서 또 하나 중요한 전환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삶을 통제하려 애쓰지 않습니다. 대신 삶과 협력하는 법을 배웁니다. 억지로 방향을 정하려 하기보다 신호를 정제하며 흐름을 신뢰합니다. 그 순간 삶은 밀고 당기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의 춤이 됩니다. 여기서 간단한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강물이 산을 내려가며 흐를 때 바위에 부딪히기도 하고 작은 소용돌이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강물은
멈추지 않습니다. 결국 바다로 향합니다. 우리 삶의 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코헤런스 상태에 있는 사람은 그 도전을 저항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흐름의 일부로 봅니다. 바위를 탓하지 않고 물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의 신호를 더 부드럽게, 더 강하게 다듬습니다. 이제 한 번 더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십시오. 그리고 속으로 조용히 선언해 보세요. 나는 방송하고 있다. 이 선언은 단순한 자기 최면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정체성의 확인입니다. 더 이상 외부가 변하기를 기다리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가 파동이 되어 삶을 만들어가는 존재라는 확인입니다. 이 선언이 반복될수록 우리의 잠재의식은 새로운 기준점을 학습합니다. 신호는 더 정교해지고 필드와의 대화는 점점 더 선명해집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주가 내 말을 듣고 있을까라고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나는 지금 어떤 신호를 내고 있는가? 라는 질문으로 전환됩니다. 앞으로의 여정에서는 우리가 코헤런스 상태를 일상 속에서 어떻게 유지하고 확장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탐구하겠습니다. 단순한 명상이나 호흡을 넘어 매일의 작은 선택과 행동 속에서 어떻게 신호를 정제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코헤런스 상태를 일상 속에 통합하기 시작하면 삶은 단순한 개념이나 이론이 아니라 살아있는 체험으로 변합니다. 더 이상 명상할 때만 특별히 평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순간 속에서도 그 주파수가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마치 배경음악처럼 은은히 깔려 있으면서 매 순간의 선택을 조금씩 다른 길로 이끕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당신을 비난하거나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과거 같으면 즉시 방어적으로 반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코헤런스에 익숙해진 사람은 잠시 숨을 고르고 가슴의 리듬을 떠올립니다. 그러자 반사적인 분노 대신 호흡이 먼저 찾아옵니다. 짧은 순간의 차이가 전체 흐름을 바꿉니다. 대화는 갈등으로 치닫지 않고 이해와 조율의 길로 이어집니다. 작은 차이가 결국 큰 파동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봅시다. 경제적 불안이나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휩싸일 때 코헤런스 상태를 훈련한 사람은 감사와 신뢰의 감정으로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당장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내적 주파수가 안정되면서 의사결정이 달라집니다. 조급하게 잘못된 선택을 하던 패턴에서 벗어나 차분히 기회를 포착하는 눈을 가지게 됩니다. 그 결과 현실도 점차 다른 방식으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전환은 우리가 삶을 통제하려는 존재에서 참여하는 존재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통제는 끊임없는 긴장과 두려움을 낳습니다. 그러나 참여는 흐름 속에서 협력하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삶을 적대적인 시험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대신 삶을 끊임없이 대화하는 장으로 봅니다. 매 순간이 하나의 질문이고 우리의 신호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동시성, 싱크로니시티입니다. 직관이 강화되고 타이밍이 기묘하게 맞아떨어지며 삶이 우리와 공모하는 듯한 경험이 늘어납니다. 당신이 마음속에 품은 의도가 잊혀졌다고 생각할 때조차 갑자기 그것을 떠올리게 하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필드는 결코 잊지 않습니다. 단지 신호가 안정되기를 기다릴 뿐입니다. 코헤런스 상태에서 살면 우리는 실패와 성공을 다른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실패는 더 이상 내가 잘못했다는 낙인이 아니라 신호를 정제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성공 역시 단순히 목표 달성이 아니라 내적 진동이 외부와 공명했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모든 경험이 배움의 일부가 됩니다. 여기서 잠시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내보내는 신호가 거대한 호수의 파문을 일으키는 돌멩이라면 지금 그 파문은 어디까지 번져가고 있을까요? 그 파문은 다른 사람의 마음에 닿아 또 다른 파문을 일으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코헤런스 상태에 있을 때 그 파문은 혼란이 아니라 조화를 확산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한 사람의 신호가 세상을 바꾸는 방식입니다.
물론 현실은 여전히 예측할 수 없고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코헤런스는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줍니다. 그것은 모든 결과를 장악하는 힘이 아니라 어떤 결과가 오더라도 중심을 잃지 않는 힘입니다. 폭풍이 몰아쳐도 가슴속 작은 등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그 빛이 다시 길을 밝혀줍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다시 선언해 보십시오. 나는 방송하고 있다. 이 말은 단순한 주문이 아니라 새로운 존재 방식을 선택하는 의식적인 행동입니다. 이 선언이 반복될수록 우리는 무의식 속 깊이 새로운 패턴을 새겨 넣습니다. 그 패턴이 쌓이면 신호는 점점 더 강력해지고 선명해집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코헤런스를 유지하는 데 가장 방해가 되는 요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빠지는 패턴들, 두려움, 조급함, 비교, 자기 비난, 이 어떻게 신호를 흐리게 만드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부드럽게 전환할 수 있는지를 탐구할 것입니다. 이 과정은 억누르는 훈련이 아니라 인식하고 다시 선택하는 연습입니다. 우리가 코헤런스를 유지하려 할 때 가장 크게 부딪히는 벽은 사실 외부가 아니라 내부입니다. 신호를 흐리게 만드는 요소들은 늘 우리 안에서 은밀히 작동합니다. 두려움, 조급함, 비교심, 자기 비난. 이들은 마치 잡음처럼 우리의 주파수를 흐리게 만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들을 없애려 애쓸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잡음을 억누르려 하면 오히려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필요한 것은 인식하고 선택을 다시 하는 일입니다. 먼저 두려움을 살펴봅시다. 두려움은 우리 신경계를 생존 모드로 몰아넣습니다. 시야가 좁아지고 모든 가능성보다 위협에만 집중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두려움은 제거해야 할 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는 지금 불안정하다라는 신호를 알려주는 하나의 알람입니다. 그 알람을 무시하거나 억누르는 대신 호흡을 고르고 가슴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나는 두려움을 느낀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선택할 수 있다. 이 자각이 바로 신호를 전환하는 힘입니다. 다음은 조급함입니다. 우리는 종종 빨리 결과가 나와야 한다라는 압박에 사로잡힙니다. 하지만 조급함이 강해질수록 필드에는 나는 지금 부족하다라는 신호가 더 크게 퍼져나갑니다. 조급함을 없애려 애쓰는 대신 잠시 멈추어 지금 이미 존재하는 작은 충만함에 집중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의 숨, 마실 물, 작은 친절. 감사는 조급함을 가장 부드럽게 녹여내는 힘입니다. 비교심 역시 강력한 잡음입니다. 남과 자신을 끊임없이 견주는 순간 우리의 신호는 분열됩니다. 비교는 언제나 결핍의 감각을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비교심이 올라올 때 그것을 억누르기보다 이렇게 자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비교를 하고 있구나. 그러나 나의 신호는 나만의 고유한 파동이다. 그렇게 되면 비교는 더 이상 신호를 흐트러뜨리는 힘이 아니라 다시 자신에게 돌아오라는 신호탄이 됩니다. 자기 비난은 가장 교묘한 잡음입니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늘 실패한다라는 내적 대화는 신호 전체에 불협화음을 만듭니다. 그러나 이때 필요한 것은 반박이 아니라 연민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부드럽게 속삭이십시오. 나는 여전히 배우는 중이다. 그리고 배움의 과정도 신호의 일부다. 자기 연민은 코헤런스를 회복하는 가장 빠른 달입니다. 이렇게 각종 잡음들을 억누르지 않고 다만 알아차리고 선택을 바꿀 때 우리의 신호는 점점 더 안정됩니다. 마치 악기를 조율할 때 잡음을 무작정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음을 더 강하게 울려서 조율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간단한 실습을 제안합니다. 하루에 단 한 번 신호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는가? 그 답은 언어가 아니라 몸의 감각으로 옵니다. 만약 긴장과 불안이 느껴진다면 억누르지 말고 그저 호흡 속으로 부드럽게 안아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선택하십시오. 나는 지금 안정으로 돌아간다. 이 작은 반복이 우리의 신호를 정제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알게 됩니다. 코헤런스란 특별한 순간의 성취가 아니라 매일의 작은 선택이라는 사실을, 두려움이 올라올 때, 조급함이 스며들 때, 비교심과 자기 비난이 속삭일 때마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잡음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다시 중심으로 돌아올 것인가. 그 순간순간의 선택이 우리의 진동을 빚어냅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삶은 놀랍도록 다르게 응답합니다. 동시성이 늘어나고 기회가 열리며 마치 삶이 우리와 협력하고 있는 듯한 경험이 잦아집니다. 우리가 내보내는 신호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점점 새로운 정체성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더 이상 현실에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현실을 조율하는 존재. 더 이상 환경의 희생자가 아니라 환경과 공명하는 창조자. 여기서 다시 한번 속으로 선언해 보십시오. 나는 방송하고 있다. 이 말은 지금 이 순간에 당신을 정렬시키는 힘을 가집니다. 당신의 몸과 마음, 영혼이 다시 초헤렌세로 모입니다. 이 선언을 습관처럼 반복할수록 신호는 더 명료해지고 삶은 그 명료함을 거울처럼 반영하기 시작합니다. 다음 여정에서는 코헤렌세가 단순히 개인적인 경험에 머무르지 않고 주변 사람들과 환경까지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신호가 다른 사람의 신호와 만나 어떻게 새로운 공명을 만드는지, 그리고 그것이 관계와 공동체에 어떤 변화를 불러오는지 탐구하게 될 것입니다. 의 가장 놀라운 힘 중 하나는 그것이 결코 개인적인 차원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발산하는 신호는 언제나 타인과 환경에 닿아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영향을 줍니다. 심장이 만들어내는 전자기장이 몇 미터 밖에서도 측정될 수 있다는 연구처럼 우리의 진동은 다른 사람들의 신경계에도 미묘하지만 확실한 흔적을 남깁니다. 한 방 안에 들어갔을 때 설명하기 어려운 분위기를 느낀 적이 있을 겁니다. 누군가는 그곳을 밝고 따뜻하게 만들고, 또 누군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도 긴장과 불편함을 퍼뜨립니다. 이것은 단순한 심리적 인상이 아닙니다. 실제로 각자의 신호가 공간의 파동을 남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헤런스 상태의 사람은 마치 안정된 진동을 바라는 튜닝 포크처럼 주변의 불안정한 파동들을 부드럽게 동기화시킵니다. 예를 들어 갈등 상황에서 모두가 흥분해 있을 때 단 한 사람이 차분한 호흡과 안정된 마음을 유지하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사람의 코헤런스가 하나의 중심축이 되어 다른 이들의 신경계까지 차분히 정렬되기 시작합니다. 이는 단순히 심리적 효과가 아니라 물리적 차원에서 일어나는 공명 현상입니다. 또 다른 예로 부모가 코헤런스 상태에 있을 때 아이들은 더 쉽게 안정감을 느낍니다. 아이들은 어른이 말하는 단어보다 에너지를 더 먼저 감지하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겉으로는 괜찮다고 말하면서 속으로 불안을 품고 있다면 아이는 그 불안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반대로 부모가 진정성 있는 안정 속에 있을 때 아이는 이유를 몰라도 편안함을 경험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호가 관계 속에서 전해지는 방식입니다. 이처럼 코헤렌세는 단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속한 모든 관계와 공동체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당신이 발산하는 신호는 직장에서 동료들에게, 가정에서 가족들에게, 심지어 우연히 스쳐 지나가는 낯선 이들에게도 영향을 줍니다. 우리가 진정성을 갖고 중심을 지킬 때 그 자체로 공간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은 우리가 세상을 바꾸려 애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정죄하면 신호는 자연스럽게 퍼져나갑니다. 억지로 설득하지 않아도 다른 이들은 그 안정된 파동에 영향을 받습니다. 말보다 더 강력한 언어가 바로 에너지이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다음번에 누군가와 대화할 때 말의 내용보다 당신의 신호에 먼저 주의를 기울여 보십시오. 호흡을 차분히 하고 가슴의 리듬을 떠올리며 코헤런스 상태로 들어간 후 대화를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놀랍게도 같은 말을 하더라도 상대의 반응이 달라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더 쉽게 마음을 열거나 대화가 부드럽게 흐르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신호가 대화에 보이지 않는 배경음을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험이 쌓이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영향력이란 소리 높여 주장하거나 힘으로 압도하는 것이 아니라 안정된 주파수를 꾸준히 유지하는 것임을. 코헤런스 상태의 사람은 말수가 적어도 존재 자체가 메시지가 됩니다. 그 사람이 있는 것만으로도 공간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사람들의 반응이 바뀝니다. 따라서 코헤런스는 개인의 내적 평화를 위한 도구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하나의 사회적, 집단적 치유의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더 큰 소리나 더 많은 정보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혼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안정된 신호를 내보내는 소수의 존재일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코헤런스 상태를 유지한다면 그것은 단순히 당신 자신을 위한 선택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족을 위한 것이고 동료를 위한 것이며 결국은 세상을 위한 것입니다. 한 사람의 신호가 파문을 일으켜 다른 파문과 만나고 마침내 집단적 공명을 만들어냅니다. 여기서 다시 선언해 보십시오. 나는 방송하고 있다. 이번에는 그 말이 단지 개인적인 다짐이 아니라 세상과의 약속이 되도록 느껴보십시오. 나의 신호가 나를 넘어 내가 속한 모든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자각하면서 말입니다. 이 선언은 단순히 나를 정렬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전체 필드의 일부를 정렬시키는 행위입니다. 앞으로의 여정에서는 이 코헤런스가 어떻게 현실의 구체적인 사건과 기회, 그리고 삶의 방향성까지 변화시키는지를 탐구하겠습니다. 우리의 신호가 단지 내적 평온을 넘어서 외적 현실을 어떻게 재편하는지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발산하는 신호가 개인과 관계를 넘어 삶의 사건들까지 바꿔나가기 시작하면 현실은 마치 새로운 리듬을 타는 듯합니다. 처음엔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이 점차 하나의 패턴을 드러냅니다. 무심코 건넌 길모퉁이에서 인생을 바꿀 만한 기회를 만나고 오래도록 찾던 해답이 예상치 못한 순간에 다가옵니다. 이것이 바로 코헤런스가 현실과 공명하며 만들어내는 흐름입니다. 이 흐름은 억지로 조종하는 힘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재편입니다. 우리는 흔히 결과를 만들어내려 애쓰지만 코헤런스 상태에서는 결과가 삶의 부드러운 부산물처럼 다가옵니다. 마치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듯 삶은 저항 없이 제 길을 찾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흐름을 얼마나 신뢰하느냐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이는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끊임없이 불안에 시달리며 조급하게 결정을 내립니다. 그 결과는 대개 또 다른 불안을 낳습니다. 그러나 같은 상황에서 코헤런스 상태로 돌아간 사람은 다릅니다. 그는 호흡을 가다듬고 지금 이미 주어진 것들에 감사하며 차분히 다음 선택을 바라봅니다. 그러자 직관이 강화되고 적절한 순간에 필요한 자원이 나타납니다. 삶은 그에게 적대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협력하며 응답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봅시다. 누군가가 관계에서 반복되는 갈등에 지쳐 있을 때 보통은 상대를 바꾸려 애쓰거나 상황을 조종하려 합니다. 그러나 코헤런스 속에서 그는 깨닫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가 아니라 나의 신호라는 것을. 내가 내적 안정과 진정성 속에서 대화할 때 관계의 다이나믹 자체가 변합니다. 상대가 갑자기 태도를 바꾸지 않더라도 내가 반응하는 방식이 달라지면서 갈등은 더 이상 같은 방식으로 반복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신호가 현실을 바꾸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코헤런스를 유지할 때 현실은 단순히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조율됩니다. 원하는 모든 것이 즉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삶은 더 이상 무작위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신호와 맞는 경험이 서서히 모여들며 우리가 발산한 주파수에 맞추어 현실이 형성됩니다. 이 과정을 가장 잘 설명하는 은유는 라디오입니다. 다이얼을 정확히 맞추지 않으면 잡음이 끼지만 주파수를 정확히 맞추면 음악이 선명하게 흘러나옵니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내적 신호가 불안과 의심으로 흐려져 있으면 현실은 잡음 가득한 메시지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신호가 명확할 때
삶의 멜로디는 왜곡 없이 흘러나옵니다. 이제 한 가지 실험을 제안합니다. 앞으로 며칠간 삶에서 일어나는 작은 사건들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우연처럼 보이는 만남, 갑자기 떠오른 생각, 예상치 못한 기회.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신호와의 대화임을 의식해 보십시오. 그러면 삶은 단순한 사건들의 연속이 아니라 하나의 언어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언어는 단어가 아니라 파동으로 쓰여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결과를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코헤런스 상태에서는 목표를 향한 집착이 아니라 신호의 명료함이 우선입니다. 목표는 길잡이 역할을 하지만 진짜 힘은 그것을 어떻게 느끼는가에 있습니다. 목표를 이루어야만 충만하다고 느낀다면 신호는 부족함을 발산합니다. 그러나 이미 충만하다는 감정 속에서 목표를 그려본다면 신호는 풍요를 발산합니다. 필드는 바로 그 감정적 서명에 응답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점차 새로운 정체성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더 이상 현실을 두려움 속에서 바라보는 존재가 아니라 현실을 함께 만들어가는 존재로서의 나. 더 이상 사건에 끌려다니는 수동자가 아니라 사건과 공명하는 발신자가 됩니다. 이제 다시 선언해 보십시오. 나는 방송하고 있다. 이번에는 그 말이 단순히 개인의 다짐이 아니라 삶 전체에 울려 퍼지는 진동으로 느껴지기를 바랍니다. 나의 신호가 현실을 조율하고 있다는 것을 깊이 자각하면서 말입니다. 앞으로의 여정에서는 코헤런스를 꾸준히 유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습관과 실천을 탐구하겠습니다. 단순한 순간적 체험이 아니라 삶의 방식으로 자리 잡도록 돕는 작은 훈련들, 호흡, 감사, 의미부여, 그리고 신호를 기록하는 습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들은 우리의 신호를 점차 강화하고 현실과의 대화를 더 선명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를 삶의 방식으로 굳히기 위해서는 단순히 순간적인 체험에 머무르지 않고 반복 가능한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신호는 한 번의 강렬한 경험으로만 정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매일의 선택과 실천 속에서 조금씩 다듬어지며 결국에는 새로운 기본 설정이 됩니다. 첫 번째 습관은 호흡입니다. 호흡은 단순해 보이지만 신호를 즉시 바꿀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다리입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올라올 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호흡을 얕고 빠르게 만듭니다. 이때 심장은 불규칙하게 뛰고 뇌는 위험만 탐지하는 생존 모드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호흡을 깊고 느리게 바꾸는 순간 신경계는 다시 안정 모드로 전환됩니다. 심장과 뇌는 동기화되며 초헤렌세가 회복됩니다. 그러므로 하루 중 몇 차례, 단 1분이라도 호흡을 의식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신호는 새로워집니다. 두 번째 습관은 감사입니다. 감사는 조급함과 결핍을 가장 부드럽게 녹여내는 힘입니다. 아직 부족하다라는 신호가 삶을 조급하게 만든다면 감사는 이미 충분하다라는 신호를 발산하게 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긍정 훈련이 아닙니다. 실제로 감사는 신체의 화학적 구성을 바꿉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신뢰와 안정에 관련된 신경 전달 물질을 늘립니다. 하루를 시작하거나 마무리할 때 단 3가지라도 진심으로 감사할 대상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것은 작은 파동 같아 보이지만 현실 전체의 리듬을 달라지게 만듭니다. 세 번째 습관은 의미 부여입니다. 동일한 사건이라도 우리가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신호는 전혀 달라집니다. 실패를 나는 부족하다라는 증거로 본다면 결핍의 신호가 발산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더 깊은 정렬로 나아가라는 초대로 본다면 성장의 신호가 퍼져나갑니다. 사건은 중립적입니다.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 우리는 신호를 다시 쓸 수 있습니다. 매일 일어난 사건 중 하나를 선택해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경험을 통해 내가 보낸 신호는 무엇인가? 그 질문이 바로 전환의 열쇠입니다. 네 번째 습관은 기록입니다. 신호를 글로 남기는 것은 잠재의식을 새롭게 각인하는 강력한 방식입니다. 매일 짧게라도 오늘 내가 어떤 신호를 보냈는지,
어떤 순간에 초헤렌세를 경험했는지를 적어 보십시오. 기록하는 행위 자체가 신호를 강화하고 자신이 변해가고 있다는 확신을 줍니다. 그것은 단순한 일지가 아니라 나의 파동을 관찰하고 정제하는 하나의 실험 노트가 됩니다. 이러한 습관들이 쌓이면 코헤렌세는 특별한 순간에만 경험되는 상태가 아니라 일상의 배경으로 자리 잡습니다. 그러면 삶 전체가 다른 리듬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작은 선택에서 큰 전환까지 모든 것이 신호에 의해 자연스럽게 배열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완벽을 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느 날은 호흡에 집중하기 어렵고 감사가 잘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코헤런스는 완벽함의 결과가 아니라 반복의 결과입니다. 작은 순간마다 다시 선택하고 다시 돌아오는 것이 핵심입니다. 실패했다고 느껴지는 날조차 그 인식 자체가 신호의 일부가 됩니다. 이제 잠시 눈을 감고 자신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오늘 나는 어떤 신호를 보냈는가?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을 던져 보십시오. 내일 나는 어떤 신호를 선택할 수 있는가? 이 질문들은 단순한 반성이 아니라 의식을 다시 코헤런스로 정렬하는 열쇠입니다. 코헤런스를 삶의 방식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점차 현실을 다르게 경험합니다. 기회가 스스로 찾아오고 관계가 부드럽게 조율되며 직관이 일상의 길잡이가 됩니다. 그것은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의 발걸음을 돕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그러나 그 손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내보내는 신호의 반향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더 이상 우주가 내 말을 듣고 있는가라는 의문을 품지 않습니다. 대신 나는 지금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바뀝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전환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선언해 보십시오. 나는 방송하고 있다. 이 말은 단순한 자기 암시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신호가 명확하고 정직하게 퍼져나가고 있다는 자각입니다. 그리고 그 자각이야말로 초헤렌세를 삶의 중심에 두는 가장 강력한 방식입니다. 다음 여정에서는 우리가 코헤렌세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때 현실에서 나타나는 구체적인 변화, 동시성, 기회의 흐름, 관계의 치유를 더 깊이 탐구하겠습니다. 이 변화들은 단순한 체험담이 아니라 과학과 영성이 만나는 자리에서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살아있는 현실임을 보게 될 것입니다. 를 꾸준히 유지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동시성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삶이 당신의 신호에 반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징표입니다. 동시성은 마치 삶이 당신과 비밀스러운 대화를 나누는 방식입니다. 어느 날 문득 특정한 생각을 떠올렸는데 몇 시간 후 그와 관련된 상황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혹은 오래전 연락이 끊겼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 지금 당신에게 꼭 필요한 조언을 건네기도 합니다. 이런 순간은 내가 보내는 신호가 진짜로 현실과 연결되어 있구나라는 깊은 확신을 줍니다. 이 동시성의 흐름 속에서 중요한 것은 욕심내지 않는 것입니다. 코헤런스 상태는 억지로 만들어낸 결과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반향을 불러옵니다. 신호가 안정적이면 삶은 그에 맞는 사건들을 조율해냅니다. 우리는 그저 열린 마음으로 그것을 맞이하기만 하면 됩니다. 기회의 흐름도 비슷한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예전에는 눈에 띄지 않던 가능성이 이제는 뚜렷이 보입니다. 같은 환경, 같은 사람들 속에서도 우리는 새로운 문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외부가 갑자기 바뀐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호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신호가 바뀌면 지각의 필터도 바뀌고 그 필터가 바뀌면 현실은 전혀 다른 얼굴을 보여줍니다. 관계의 치유 또한 초헤런스의 강력한 선물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불안과 방어심으로 가득 차 있을 때 대화는 쉽게 갈등으로 치닫습니다. 그러나 코헤런스 상태에서는 우리의 신호가 안정과 진정성을 발산합니다. 상대방은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안도감을 느끼며 방어를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결국 관계의 긴장이 풀리고 서로가 더 진실하게 연결됩니다. 말로 설득하지 않아도 신호 자체가 관계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삶이 단순한 사건들의 연속이 아니라 끊임없는 대화임을 깨닫습니다. 나의 신호가 질문이라면 현실은 그에 대한 응답입니다. 그리고 코헤런스 상태일 때 그 응답은 더 선명하고 더 조화롭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코헤런스는 삶에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코헤런스를 유지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빨리 얻을 수 있겠지라는 조급함에 빠진다면 그 자체가 신호를 흐리게 만듭니다. 코헤런스의 본질은 신뢰입니다. 결과에 매달리지 않고 지금 이 순간 내가 발산하는 파동에 충실하는 것. 그럴 때 결과는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결과를 쫓고 있는가? 아니면 신호를 조율하고 있는가? 이 질문은 당신의 에너지가 어디에 머무는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결과에 집착할수록 신호는 혼탁해지고 순간에 충실할수록 신호는 명료해집니다. 여기서 다시 간단한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일어난 사건 중 하나를 떠올려 보십시오. 크든 작든 상관없습니다. 그 사건에 대해 내가 어떤 신호를 보냈는지 관찰해 보세요. 불안이었는지, 신뢰였는지, 조급함이었는지, 혹은 감사였는지, 그리고 그 사건이 내게 보여준 응답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현실이 단순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신호와 응답의 대화였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런 실습을 반복하면 삶은 더 이상 우연의 연속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신호와 응답의 흐름으로 읽히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삶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삶이 나와 함께 춤추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이제 다시 선언해 보십시오. 나는 방송하고 있다. 이번에는 그 말이 단순한 내적 다짐이 아니라 삶 전체와 주고받는 응답의 언어로 울려 퍼지기를 바랍니다. 나의 신호가 이미 현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확신 속에서 선언해 보십시오. 다음 여정에서는 코헤런스를 깊이 이해한 사람들이 경험하는 장기적인 변화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개인적 성취에 그치지 않고 삶의 철학 자체를 바꾸어 놓습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방식이 바뀌면 삶의 모든 층위가 함께 재편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를 지속적으로 훈련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근본적인 변화가 찾아옵니다. 그것은 단순히 몇 가지 성취를 이루거나 기분이 좋아지는 차원이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관점과 철학 자체가 바뀌는 전환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더 잘 끌어오기 위해 초헤렌세를 연습할 수 있습니다. 더 나은 기회, 더 풍요로운 삶, 더 조화로운 관계.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깨닫게 됩니다. 코헤런스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존재 방식이라는 것을, 이제 초점은 무엇을 얻을 것인가에서 어떻게 존재할 것인가로 옮겨갑니다. 이 전환은 삶의 모든 층위를 바꿉니다. 더 이상 외부 사건에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신호를 통해 현실과 협력하는 존재가 됩니다. 삶은 통제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함께 춤추는 파트너가 됩니다. 그 순간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경험합니다. 자유란 무엇이든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내 신호를 선택할 수 있다는 확신입니다. 코헤런스를 삶의 철학으로 삼으면 관계는 깊어지고 갈등은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됩니다. 갈등은 여전히 생기지만 그것을 위협으로 보지 않고 조율의 기회로 봅니다. 상대를 바꾸려 애쓰기보다 내 신호를 명료히 하는데 집중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대화가 달라지고 관계의 리듬이 변합니다. 일도 달라집니다. 과거에는 성과나 결과에 매달렸다면 이제는 내가 어떤 신호로 일을 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해집니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불안과 압박 속에서 할 때와 감사와 몰입 속에서 할 때 그 결과와 경험은 완전히 다릅니다. 결국 삶의 질은 결과가 아니라 신호에서 비롯됨을 알게 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태도 역시 바뀝니다. 코헤런스 속에서 우리는 더 이상 끊임없이
자신을 비난하거나 완벽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순간순간 다시 중심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신뢰를 가집니다. 이 자기 연민은 강력한 치유의 힘이 됩니다. 장기적으로 초헤렌스는 우리를 더 큰 그림 속으로 이끕니다. 개인의 성취나 관계의 조화에 머물지 않고 집단과 사회, 나아가 인류 전체의 신호와 연결됩니다. 내가 보내는 파동이 내 주변뿐 아니라 더 넓은 장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자각이 생기면 삶은 더 깊은 의미를 갖습니다. 나의 작은 선택이 세상에 울림을 남길 수 있다는 책임과 영광을 동시에 느끼게 됩니다. 이 지점에 이르면 우리는 묻습니다. 나는 무엇을 얻고 싶은가가 아니라 나는 어떤 신호를 세상에 남기고 싶은가 라고. 그 질문은 삶을 완전히 다르게 살게 만듭니다. 돈이나 명예, 성취가 목표가 아니라 존재 자체가 메시지가 됩니다. 내가 코헤렌스 속에 머무는 것만으로도 그것은 이미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됩니다. 여기서 다시 선언해 보십시오. 나는 방송하고 있다. 이번에는 이 선언을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선 약속으로 느껴보십시오. 나의 신호가 나의 삶을 넘어 관계와 공동체, 더 큰 세상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음을 자각하면서 말입니다. 이 선언을 반복할수록 우리는 삶을 다르게 경험합니다. 더 이상 우주는 멀리 있는 대상이 아니라 끊임없이 응답하는 파트너가 됩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며 언제나 대화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대화의 언어는 단어가 아니라 코헤렌스라는 신호입니다. 마지막 여정에서는 코헤렌스의 실천이 어떻게 궁극적으로 우리를 내적 자유와 깊은 신뢰의 삶으로 이끄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단지 더 나은 결과를 얻는 삶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빛나는 삶입니다. 의길 끝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단순히 더 나은 성취나 안정이 아니라 내적 자유입니다. 그것은 바깥의 상황과 무관하게 언제든 내 신호를 선택할 수 있다는 자각에서 비롯됩니다. 외부 사건이 나를 흔들 수는 있지만 내 존재의 중심은 잃지 않습니다. 폭풍이 몰아쳐도 등불은 꺼지지 않는 것처럼 삶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코헤런스는 우리를 지탱합니다. 이 자유는 삶을 전혀 다른 눈으로 보게 만듭니다. 더 이상 현실은 우연과 혼돈의 연속이 아닙니다. 그것은 끊임없는 대화이며 내 신호가 질문이라면 현실은 그에 대한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라는 두려움의 질문에 머물지 않습니다. 대신 이 사건이 내 신호와 어떤 대화를 나누고 있는가 라는 성찰의 질문으로 전환합니다. 이 전환은 삶 전체를 가볍게 만듭니다. 억지로 통제하거나 끊임없이 성과를 증명하려는 무거움이 사라지고 대신 신뢰와 여유가 자리 잡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결과를 쫓지 않습니다. 순간순간의 코헤런스가 곧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깊은 신뢰를 배웁니다. 우주가 언제나 응답하고 있었음을, 단지 우리가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을 뿐임을, 결과가 늦어지거나 예상과 다르게 나타날 때도 우리는 그것이 실패가 아니라 더 큰 정렬의 일부임을 압니다. 이 신뢰는 우리를 조급함에서 해방시키고 삶을 하나의 여정으로 받아들이게 합니다. 궁극적으로 초헤렌시는 존재 자체를 바꿉니다. 더 이상 외부의 평가와 조건에 의해 정의되지 않고 내적 신호에 의해 정의됩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존재 그 자체가 이미 하나의 방송이며 그 방송이 세상과 공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 속에서 우리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진실과 마주합니다. 삶은 언제나 대화였다는 것. 우리는 늘 방송하고 있었고 우주는 늘 응답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대화가 의식적으로 더 명료하게, 더 정직하게 이어질 뿐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속으로 선언해 보십시오. 나는 방송하고 있다. 이 말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그것은 새로운 철학이자 새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선언을 반복할수록 당신의 삶은 더 깊은 자유와 신뢰, 그리고 조화 속으로 나아갈 것입니다.